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각국이 구호 작업에 뛰어들었고 특히 튀르키예와 형제국인 우리나라는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명의 긴급 구호대를 현재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은 촉박한데 추운 날씨와 여진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2,3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9일 불타는 테슬라 차량에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한 시민들이 감동을 낳고 있습니다. 차량에 최초로 달려간 시민 영웅 최동호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당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7,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3만 5천 명을 넘으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발벗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18명의 긴급 구호대를 튀르키예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산산조각난 건물 잔해를 들어올립니다. 콘크리트를 절단하자 소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대원이 담요에 덮인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주검으로 변한 아이 모습에 아버지는 주저앉고 맙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사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추가 붕괴 우려로 진행이 더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8,000명에 육박합니다. 부상자도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튀르키예 현지에 급파했고 미국과 유럽 각국 등의 구호 지원 약속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유학생은 안전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세계가 구조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데다가 영하의 강추위는 구조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에 2,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두텁게 쌓인 눈에 건물 잔해는 형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곳곳에 눈이 내려 구조 작업에 난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실종자 생존 시간이 단축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지진 진앙 부근인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때문에 오늘까지인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Every minute, every hour that passes, the chances of finding survivors alive diminishes.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예측한 사망자 10,000명보다 2배 많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생존자와 부상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의 직간접 피해자가 어린이 140만 명을 포함해 2,3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어제 저녁 남산 3호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서 퇴근길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직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근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남산 3호 터널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퇴근 시간을 맞아 40분 가까이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다가 저녁 7시쯤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엔 경남 양산의 한 직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4명이 모두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일부와 근처 기숙사, 창고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의 건조 공정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어제 저녁엔 무인 경비 시스템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야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가결이 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현행법상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인증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어서 미묘한 상황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도우 위원장도 3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우 위원장은 탄핵될 만한 법 위반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과 관례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 역할의 김 위원장이 재판에 2번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각종 신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그만큼 헌재의 판단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탄핵을 강행한 데 대한 내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효과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 표단 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만나 사실상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정을 재개한 안철수 의원은 비전 발표회에서 총선 압승의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여당 전당대회 소식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 회동 후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선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전 의원이 명백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김 의원의 삼고 초려로 사실상 연대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과 공개 갈등을 빚은 안철수 의원도 하루 만에 비전 발표회에 나와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또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봤냐며 중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대통령 공천 불개입을 주장했고 권력자의 소수 측근에 의한 공천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 의한. 황교안 전 대표는 당의 시스템화를 약속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도 책임 당원의 몫이. 윤상현 의원은 덧셈 정치와 함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원팀을 만들듯이 미스터 플러스 윤상현이
조경태 의원은 웃옷을 벗은 자신의 과거 선거 포스터를 꺼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퉁 벗고 감출 것 없는 또 투명한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야3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섭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오늘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예, 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발의한 의원들 수가 179명이기 때문에요. 예. 민주당뿐 아니라 그 야당이 공조해서 좀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 요건은 분명히 명확하게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을 위반 시 탄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국수본 조사에서 이미 이상민 장관은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이전부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었던 것은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적 책임으로 나오면서 지금 탄핵안까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때 나오는 전국의 혼란은 또 민주당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150표 이상의 이제 찬성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되죠. 이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15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발의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참석할 것 같고요. 예.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것이 이상민 장관의 이게 사퇴라든지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건데 지금까지 국민 여론 다수는 당연히 이상민 장관 그리고 당시 여당도 이건 사퇴를 수습하고 나면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예. 전혀 그런 것에 미동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권은 이게 탄핵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 헌정사에 한 21번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통과가 되지 않고 이게 부결된 게 한 5번 정도 되고요. 통과가 3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나머지는 다 그동안 폐기되는 시한을 넘긴다든가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은 투표도 분명할 것 같고 통과도 다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과되더라도 인용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기각이 된다든가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통과 이유가 문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자체만으로도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훗날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사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런 점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당내의 일부 우려의 근거 주장입니다. 정무적인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반대여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그런 정권의 모습, 이상민 방탄하는 게 저는 국민의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가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 또 좀 얄궂은 것 중 하나가 현행법상 네.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약간 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민 장관이 법률을 뭘 위반했는지, 헌법을 뭘 위반했는지 그 현행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재판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잖아요.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의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조차도 지금 이 탄핵소추안에 나온 항목들을 보면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 전문가도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 계신 인사들조차도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도읍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아예 이전부터 법률적인 사안에서 헌법이나 법률적 사안에서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죄목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금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죄가 없다라고 본다면 피고인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근데 저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성실하게 임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신이 이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헌재의 내부 규칙을 보면 검사 역할을 하는 분이 2번 이상 출석을 안 하면 그냥 신문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빠른 절차를 거칠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들이 이제 지금 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교체가 될 분이 한 2분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렇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안 하면 국회 내 윤리위원회 제소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당락에 관계없이 입법부로서의 기본 역할은 하지 않을까. 김도우 위원장이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나가서 그 김도우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이상민 장관은 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필요한 것을 이미 올릴 때 그 탄핵 사유를 충분히 이제 정리된 문건으로 그 문건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출돼 있는 이제 이 탄핵에 필요한 심판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사안에서 보면 공무원 중에서 선출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대해서는 그 역할, 즉 헌법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법률적 명확하게 법의 위반,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선언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의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를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찬 회동을 하고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님께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김기현 나경원 연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 앞에 선 두 분의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 네. 상당히 좀 표정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연대를 이루고 나면 웃는 얼굴로 나와서 뭐 앞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지금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연대가 뭔가 제대로 딱 맞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나경원 의원 전 대표에 대한 배려와 나경원 대표에 대한 어떤 우대랄까요? 숨 고르기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저희 책임당원뿐 아니라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마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끝까지도 어떤 출마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강한 출마 의지를 가졌던 후보군이었던 분에게 대한 김기현 의원의 그런 마지막 배려 이러기 때문에 뭐 밝게 웃으면서 뭐 포옹을 한다거나 악수를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평소에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보다 훨씬 더 조금 침착하고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대가 어떻게 아니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한 사심을 내려놨다.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역할을 하겠다. 이 측면에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그렇더라도 저런 모습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 과연 김기현 후보에게 표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또 의문이거든요. 일단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형식은 상고 초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뭔가 이 데이트 폭력 이후에 하야하는 느낌 같은 게 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이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이걸 추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경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표심이 상당히 다른 후보로 분산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컷오프 통과에는 무리 없겠습니다만 컷오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안철수 의원 어제 다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었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들 중에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아니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이미 다 증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사퇴로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자, 지금 뭐 이야기들을 이제 쭉 봤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의원을 향해서 이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뭐 색깔론도 이야기를 하고 철새론도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연 이 전략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지금 전당도의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요. 예. 김기현 이제 좀 저희가 좀 100% 책임당원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특히 강경 보수층이라고 대변되는 아주 오래된
책임 당원들이죠. 책임 당원들의 여론을 누가 잡느냐, 귀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고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후보 시절의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의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의 행보에서는 전통적인 보수층이냐 보수 인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는 당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 정당에서 헌신할 것인가, 이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당리 당략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르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기현 의원은 전통적인 당원을 잡고 가자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당원도 중요하지만 중도 보수를 향해서 내가 영역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거의 적임자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결국에는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이후에 김기현 의원과의 단일화 아니면 합의하면서 공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만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 전통적 지지층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어낼 것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본선, 당대표 본선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냐라고 하긴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다가 불출마, 사퇴는 아니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긴 한 경황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오늘과 내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일단 그 대체로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비공개가 원칙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다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뭔가 좀 더 열심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그 정치적인 그 약점이 철수거든요. 예. 또 철수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름처럼 안 철수할 것 같고요. 또 본인 말대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그 영역인데 문제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의 싸움인데 예. 확장성은 대체로 총선이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지금은 총선 1년 전이라 그래서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아주 정통성에 대한 이 시비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당의 혁신이라든지 당의 민주주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 쪽으로 전환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은 좀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한 명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누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 특히 나중에 등장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후광을 업었다고 할 수 있는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이제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좀 전통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가요. 예. 이준석 대표와의 그 전당대회에 나왔던 그때 그 시점 이후부터 대선 때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체급 당원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에 나오는 많은 후보들이 책임 당원들을 더 모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런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진입한 책임 당원들, 최근에 2, 3년 동안 진입한 책임 당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 당 내부에서도 분석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후보군들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책임 당원 중심으로 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아주 옅거나 아니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본선에 진출하는 당대표 후보군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컷오프 대상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저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후광을 입었느냐 아니면 누구를 대신해서 나왔냐 그런 평가보다는 정치인 천하람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당원층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중도층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느냐,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 컷오프에서 본선에 진출하고 그다음 본선 진출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천하람 후보가 뭐 반윤이나 윤핵관 이런 거 중심으로 발언을 좀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당대표로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금요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이 대표는 당초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지만 검찰이 평일 출석을 요구해서 날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혼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평일에는 당무가 바쁘다며 토요일인 11일 출석을 통보했다가 하루라도 빨리 평일에 나와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 일자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검찰은 수사할 게 많아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가 있어 오전 11시쯤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또 출석은 하지만 지난번 조사 때는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서에 빠진 최측근 정진상 김용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직접 제시하며 혐의에 대해 하나씩 캐묻겠다며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 10대 명이 압수물품이 가득 담긴 상자를 잇따라 들고 나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지은 건설 시행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겁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같은 거 많이 찾으셨을까요? 압수물품 되게 많아 보이는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검찰은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 건설 시행사에 넘어가 개발되면서 용도가 순식간에 4단계 상향된 과정에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측근 정진상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두 사람이 용도 상향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성남시청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다는데 피의자로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해당 건설 시행사가 이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를 영입한 뒤 사업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주목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에 나가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일 날 출석을 통보를 했다 검찰에. 자,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날짜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말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가.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는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은 당무를 열심히 하겠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당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그다음 오히려 피의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그다음에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당무 핑계를 대셨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기소되지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소된 그 사건들도 있고 그러면 공판에 계속 출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무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야당 내부에서 당무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재명 대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검찰 출석 날짜는 조율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 신경전을 좀 벌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청에서는 9시 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11시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러 이걸 어깃장을 두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흔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시간에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을 최고의 그 중점적인 사안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민생을 챙기고 난 다음에 그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일정을 핑계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굳이 11시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또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점심을 먹고 그러면 실제적인 조사는 오후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한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그 입장문을 보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이번에도 이제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묵비권 같이 지난번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검찰 조사가?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상 질문지를 작성을 해요. 검찰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변호사들이 답을 갖다가 미리 다 적어줘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좀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이 이제 3차 조사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꼬치꼬치 캐묻겠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지난번에 1차, 2차 조사 때도 그랬고 조국, 정진상, 김용씨 다 그 조사 받을 때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으로는 부인하다가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됩니다. 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제출은 했죠 이미 서면 질문서. 네, 검찰 측에서는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존에 30쪽 분량의 진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빠진 내용,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에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서에 가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찰의 질문에 현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압수수색들을 쫙 하고 있는데 자,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백현동도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현동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2015년 1월 달에 그 전 선대본부장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시행사가 식품연구원 부지가 무려 34,000평인데 이 땅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사요. 근데 이 땅값이 싼 게 아니었어요. 2,187억 그 금액으로 치면. 그런데 이 땅을 겁도 없이 이렇게 딱 샀는데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자연 녹지에서 네. 일반 주거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준 주거지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4단계가 이제 종상향이 됐는데 용적률이 50%에서 500%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점입 가경으로 2016년 1월 달에는 이제 4개월쯤 후에는 원래는 거기에다가 임대 아파트 100% 임대 아파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90%나 깎아가지고 10%로 이렇게 딱 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2017년도에 성남시 의회에서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자연 녹지를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이미 그때에도 시행사가 최소한 3천억 이상을 벌었겠다라고 이미 그때 감사에서 나왔거든요. 최소한 3천억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입됐던 전 선대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알선 수재로 이제 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아마 추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검찰에서는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특혜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검찰에서는 그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그림과 연관성에 관련돼서도 이재명 그 전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관여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길이 엄청 치솟는데도 사람 5명이 달려들어서 망치를 깨고 3번 이상 폭발에 물렸어요. 예, 보신 대로 지난달 불길이 치솟는 차량의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해낸 분들은 바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구조에 나섰던 최동호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그 당시에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에 제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어요. 예. 저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예. 반대편 차선에서 테슬라 차량이 네. 중앙 가드레일을 받고 우리 편 1차선으로 넘어와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과 충돌을 하고 멈췄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사고가 처음이었고 그 파편들이 막 날라오니까 예. 한 5초 동안은 멍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되게 많이 떨리는 것처럼 그때도 되게 좀 떨렸는데 네. 멍하고 나서 네.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큰 사고라는 걸 이제 짐작이 돼서 차량을 한쪽에 세우고 바로 사고 차량으로
갔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네. 사실 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그 장면을 보면 운전자들이 그냥 쳐다는 보지만 선뜻 내려서 도와주긴 참 어려운데 불길이 솟는 걸 보시고 멍하셨다고 했지만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거길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두려움은 없으셨던 건가요? 일단 사고 이제 한 차량을 세우고 나서 사고 차량으로 가면서 119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신고를 했는데 이제 저도 당황스러웠는지 위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119에 네. 신고를 하면서 위치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해서 이제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이제 운전자를 먼저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신고는 다른 시민들이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구조를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시민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네. 이제 다른 4명의 시민분들도 같이 구조에 동참을 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서로 다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우선 사고 차량은 테슬라였는데 예. 가보니까 이제 충돌이 컸는지 예. 문이랑 창문이 다 닫혀 있었고 창문에 에어백이 다 터져 있는 상태여서 차량 내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시민분들은 차량 주변 차량을 통제해 주셨고 예. 그리고 소화기도 인근 주유소에서 가져다 주셔서 그 저보다 판단력이 좀 좋으셨던 시민께서 소화기를 이제 소화기를 들고 창문을 깨고 그다음에 맨손으로 이제 유리 파편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손도 많이 베이시고 피도 나고 그러셨던 시민도 계셨습니다. 최동호 씨께서는 손이나 뭐 다른 부분 뭐 다치신 데는 없으셨나요? 저는 창문을 제가 깨지는 않았고 예. 그 시민께서 창문을 예. 깨고 나셔서 제가 그 창문으로 운전자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예. 네, 당시 운전자는 다리 쪽에 화상을 좀 입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던가요? 운전자를 구조했을 당시에는 불길이 많이 치솟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께서는 뜨거운 열기랑 이제 불길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발목에 골절이 조금 있으셨고 다리에 화상이 좀 있으셨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의식은 그 당시에는 좀 없는 상태였었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 큰 그렇게 불길이 일어나고 본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선뜻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기가 힘들 텐데 예전에도 뭐 혹시 이런 비슷한 네. 경험들이 좀 있으셨나요? 이런 경험은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처음이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냥 거의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고 예. 이제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빨리 운전자를 구조했더라면 네. 화상의 정도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죄송한 마음도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네. 예. 최근에 사고 운전자의 아내분께 감사 연락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떠셨나요? 얼마 전에 아내분께 연락을 받았어요. 예. 남편은 잘 치료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쩌면 제 옆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이제 가족 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행복한 일들만 보내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예. 자, 그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사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사고 난 차량이 이제 테슬라 차량이 네. 전기차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사고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서 이제 위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사고를 보시니까 네. 이 테슬라 특히 전기차 차량 사고가 일반 차량 사고보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차량의 사고 현장을 목격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이제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나서 이제 심한 폭발음과 불이 엄청 네. 심하게 올라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고 차량에 이제 구조를 하러 갔을 때는 차량 문도 다 닫혀 있었고 예. 특히나 이제 테슬라 차량은 손잡이가 그렇죠.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구조하시면서 막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런 생각할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차량에 갔을 때는 안에서 이제 비명 소리 같은 예. 살려달라는 얘기도 얼핏 들려서 사실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제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네, 당시 화면 보면은 차량 앞부분이 불타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폭발 위험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구조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이 올라오는 건 봤는데 네. 안에서 계속 이제 사람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할 진짜 겨를이 없었고 빨리 이걸 어떻게 열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 소화기로 깨신 시민이 계셔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구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참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드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한 생명을 살리신 최동호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선행을 베푸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비인기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미달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전공의 지원이 없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한때 중단했던 가천대 길병원. 최근 전문의 2명을 뽑아 입원 진료를 재개했지만 전공의 충원엔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선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방의 대학병원들도 줄줄이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추가 모집자를 포함해 53명으로 전체 정원 208명의 2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 소아과 전공의 3명을 뽑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 옆에서 환자와 함께 같이 이제 배워나가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전공의 출연 과정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자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아과뿐 아니라 산부인과와 외과 등 다른 필수 진료 과목에서도 전공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당장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눈 덮인 산 위에 보름달이 걸려있는 이곳은 스위스의 알프스입니다. 며칠 전이 우리 정월 대보름이었죠.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도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월 대보름엔 전국에서 달집 태우기나 고싸움 같은 민속 행사들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파리,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도 커다란 보름달이 떴습니다. 우리는 음력 정월에 뜨는 대보름이라고 하지만 양력에 쓰는 서양에선 2월에 뜨는 보름달을 스노우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북미 원주민들에게 이맘때가 많은 눈이 내려서인데 부족마다 진눈깨비의 달이나 음식 부족의 달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3월엔 애벌레의 달, 5월은 꽃의 달, 6월엔 딸기의 달 등으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보름달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네, 호칭도 다양한데 보름달에 대한 생각은 동서양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보름달을 대하는 동서양의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동양에선 보름달이 행운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지만 서양에선 반대로 불길한 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녀나 늑대 인간이 등장하는 서양 동화에는 늘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보름달이 행운을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애군을 피하고 좋은 운만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고농도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도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 내일은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도 여전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청주 8도, 대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강원 산지와 영남 내륙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